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03회 시작합니다. 저는 이혜미 기자고요. 오늘 처음 커튼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 온 이병희 아나운서 대신 제가 오늘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제 곁에는 언제나처럼 SBS 문화예술 전문기자 김수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오늘 커튼콜 203회에서는요. 클래식 연주 영상과 음원을 감상하다 보면 실제 공연 현장과 다름없는 생생한 음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티스트의 연주를 생생한 음향으로 청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백건우, 조성진, 임윤찬 같은 유명 연주자들의 녹음 현장엔 항상 이분이 계시죠. 톤 마이스터인 최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드디어 모셨습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그렇죠. 감독님이셨던 네. 것 같은데요. 이제 좀 한가해지셨나요? 잠시 네. 항상 너무 바쁘신데 일단 자기소개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톤 마이스터 최진이고요. 네. 톤 마이스터라고 하면은 또 모르실 분도 계시니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는 그 연주자들이 음반 녹음이나 뭐 음원 녹음할 때 전체적인 감독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음악적인 것부터 아니면 사운드에 관련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톤 마이스터가 독일어죠. 네. 네. 그게 마이스터가 뭐 장인? 마스터 뭐 네. 이런 건가요? 네. 네, 장인. 톤은 소리? 소리. 네. 소리의 직역을 장인. 하면 뭐 소리의 장인. 네. 네. 멋지네요. 멋있는. 톤 마이스터. 네. 근데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에는 사실 그런 표현은 좀 없고요. 네. 독일어권에서 주로 쓰이는데 네. 이게 영어권에서 조금 쓰이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이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는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음악을 하다 보면 음악이 또 워낙 또 그 독일권이 그래도 큰 저기를 차지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은 꽤 알지 않을까, 음악에 관련된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근데 주로 클래식 음악 녹음할 때 을 많이 해요. 네, 그렇죠. 주로. 네. 네. 일반적인 음악 감독님들하고 네. 이 톤 마이스터라는 어떤 구분을 짓는다면 혹시 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음악 감독이라고 하면은 보통 좀 클래식 분야에서는 그 예술 감독을 더 지칭할 그렇죠. 때가 많이 네. 있죠. 어떤 네. 지휘자의 어떤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가 그렇죠. 그 예술 감독직을 대부분 겸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외국에서는 안 그런 데도 있지만 그리고 뭐 대중음악 쪽으로 가서 본다면 음악 감독이라 하면은 음악을 뭐 작곡을 하거나 전체적인 음악을 새로 만드는 거에 많이 관여를 하는 사람들을 좀 일컫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대부분이 음반에서, 그러니까 음반 작업을 하다 보면 음악적인 걸 담당하는 그 레코딩 프로듀서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음반의 소리를 담당하는, 사운드를 담당하는 사운드 엔지니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네. 여기서 음악 감독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그런 예술적인 그 레코딩 프로듀서의 역할을 맡는 것이고, 네. 톤 마이스터는 이 두 개를 거의 다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지칭을 하고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코딩 프로듀서와 음향 엔지니어의 역할을 다 관장하는, 아울러서 다 하시는. 그 사운드 엔지니어가 그냥 소리를 수동적으로만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주자의 그 연주에 개입을 해서 그 연주를 조금 더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딱 분리를 해서 하기는 뭐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같이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레코딩 작업의 현장에서 뭔가 지휘를 하고 총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군요. 사실 최진 감독님은 뭐 현장에서 많이 배웠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영상을 뭐 현장에서 라이브로 녹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라이브 중계를 한다든지 그런 현장에 가면 꼭 와 계시더라고요. 감독님께서. 네.
그죠. 많이 바쁘셨죠 그때. 뭐 주로 했던 일이 그 전에는 음반 작업들이었었고, 네. 그 점점 영상의 중요도가 올라가면서 각 오케스트라나 무슨 단체들에서 영상을 많이 담기는 했는데 네.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정말 그때는 뭐 비대면으로 많이 다 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연주자들 뭐 오케스트라나 이런 곳에서 거의 그런 영상으로 다 진행을 네. 했었었고 거기에 저희가 많이 참여를 했었었고 네. 했었죠. 그러면 이제 영상 팀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같이 협업을 하는 팀들과 네. 같이 네. 뭐 SBS가 네. 될 수도 있고 네, 자주 뵀었고 네. 네. 그러셨고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이 또 네. 아니 SBS만 하진 않고 다른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네, 그러니까 예. 지상파들이 네. 같이 할 때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런 그 음악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곳 네. 들과 같이 작업을 할 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음악회를 녹음하거나 아니면 이제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거는 엄청나게 좀 복잡한 과정일 것 같거든요. 네. 네.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연주 영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라이브 영상, 뭐 라이브 음원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역할을 해요. 그냥 공연을 담는 거고, 그렇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수정이거나 뭐 수정을 하거나 할 때도 있지만 어찌됐건 공연이 주인 거고, 네. 그 전에 음반 녹음 같은 거는 보통 음반을 하나 제작을 하면 1시간짜리 이제 음반을 네. 생각하면 보통 한 3일, 4일 정도 녹음을 해요. 하루 종일. 네. 그것도. 예. 체력이 이제 받쳐주는 데까지. 네. 뭐 네. 6-7시간 하루에. 그래서 뭐 수많은 테이크들이 나오고 거의 뭐 정말 극한까지 가요. 음반을 하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정말 소진시키는 그런 네. 엄청난 작업이거든요. 연주자들에게. 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추려내서 음반에 담아내는 것이죠. 근데 테이크라고 하시니까 그럼 보통 이렇게 한 곡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치고 네. 그리고 요번엔 여기가 좀 조금 요걸 다시 요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또 다시 치고 이런 식으로 가나요? 아니면 부분을 나눠서 가나요? 연주자가 네. 연습하는 거를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연주자가 연습할 때는 네.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치지는 않잖아요. 안 연습할 되는 때. 부분, 마음에 안 네. 드는 부분을 네. 그쵸.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게 잘 어느 정도 마무리가 완성이 된 것 같으면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쳐보기도 네. 하고 네. 녹음도 약간 비슷하게 가요. 처음 시작을 전체적인 연주를 한번 해보고 네. 연주자가 와서 한번 들어봐요. 자기가 연주할 때하고 그거를 직접 모니터할 녹음해서, 때하고 네.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는 그거를 뭐 이렇게 부분 녹음을 정말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이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항상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내가 이렇게 연주해야지 해서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네.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그래서 가장 최선의 연주 자기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까지 반복을 여러 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네. 뭐 반복이 2-3번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10번 이상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연주자들은 정말 그렇게 끊어서 안 하는 걸 또 원하는 사람들도 네. 있고 네. 뭐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좀 큰 호흡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럼 이게 부분마다 다시 녹음이 되면 그거를 이제 또 잘 붙이는 편집도 굉장히 네.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티가 안 나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거를 티 안 나게 붙이는 것도. 녹음할 때부터 테이크 하나하나가 이제 할 때마다 사실 어떤 코멘트가 나가는 거예요. 프로듀서로부터. 네. 그거를 프로듀서가 스탑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연주자가 스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스탑을 했으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다시 하면은 연주자들도 그죠. 내가 뭐 때문에 모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 화도 나기도 네. 하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정말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연주자와 그리고 녹음을 할 때부터 편집이 될 걸 염두에 둬서 앞에와 뒤가 이야기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뭐 그렇죠. 템포도 맞아야 네. 되고 그렇죠. 강약도 맞아야 되는 거고 네. 음악적인 전체 그 뉘앙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염두에 둬서 어느 정도 사실 녹음할 때부터 그게 어떻게 에디시 될지 대략적으로 스코어에 이제 표시를 이제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음악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네요. 거의 그거 그냥 사운드뿐만 그냥 사운드 사운드는 처음에 이제 어떤 장소에 가서 네. 마이크 셋업을 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마이크를 이제 여기저기에 이제 설치를 하고 이제 같이 들어보고 사운드가 어떠냐 이제 협의를 하고 뭐 수정할 게 있으면 하고 네. 그게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95%는 음악적인 거에 대한 거고 사운드는 그들이 연주하는 거에 대한 소리를 네.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안 돼. 근데 그게 다 모든 게 그냥 소리만이 아니라 네. 이게 음악과 맞아 떨어져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러고 보니 오시자마자 저희 스튜디오의 사운드 지금 마이크를 체크해 주셨어요. 네. 아니 그동안 저희 그 김수영 기자 오디오가 유독 작았었다고 우리 근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그걸 모르고 계속 했는데 보니까 이게 잘못 놓여져 있었다는 있는 걸 마이크 오늘 위치가 오자마자. 잘못됐다는 거를 오자마자 매의 눈으로 그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아니에요 정말 직무유기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이크 위치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아, 네. 앞으로는 소리가 굉장히 오늘부터 더 좋은 네, 걸로.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네. 아니 제가 오신다 그래서 네.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쭉 네. 보다 보니까 저 아까 좀 인상적이었던 게 녹음 기간 보통 한 3, 4일을 6, 7시간을 매일매일 녹음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기사 보니까 연주자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고 네. 식사도 다 네. 같이 하시고 사실 그 과정들이 다 이 어떤 그 녹음하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음악적인 걸 네.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과정들이 맞아요. 아닐까 싶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게 되게 필요한 중요한 과정. 그런 것 인가요? 같아요. 일단 연주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상태인지 심리 상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주자들도 사람인지라 그거에 굉장히 정말 많이 좌지우지해요. 네. 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감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녹음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정말 여기가 음정이 낮아요 높아요 뭐 이렇게 가면은 뭔가 끌어내지지가 않거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뭐 음정 박자를 조금 더 잘 맞게 좋은 걸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그 깊은 음악을 끌어내는 게 네. 끌어내야 하는 게 의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야 그 연주자들도 자신의 연주가 이제 빛이 나는 거고 그러려면 사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돼서 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뭐 사진가들 보면 그냥 가서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일주일 동안 계속 같이 지내면서 본대요.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뭐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다 정말 그 한 컷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음악으로 주로 이렇게 녹음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냥 마음이 정말 이렇게 긴장이 풀어졌을 때 뭐 주로 밥을 먹을 때나 뭐 커피를 차를 마실 때거나 네. 하겠죠. 그럴 때 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도 깊게 들어가고 음악적으로도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을 여러 번 많이 같이 한 사람들은 이제 네.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알기 때문에 정말 좀 더 많이 편해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한 아티스트와 작업을 거의 10년 이상 같이 이제 다들 대부분 하는데 백건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작업을 했는데 선생님하고는 녹음할 때는 정작 그렇게 뭐 여기가 뭐가 어떻고 테이크가 어떻고 뭐 음정이 어떻고 이런 얘기 뭐 박자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다른 얘기 완전히 뭐 작곡가 얘기 뭐 작곡가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삶을 했고 그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해요 서로. 근데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다 연주를 하시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아주 큰 음악들이 나와요. 네. 그만큼 그 음악에 더 빠지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깔아드리는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의 심리를 상담하는 그러니까 것처럼 약간. 그게 정말 매번 테이크 하나하나마다 그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뭐 5번을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첫 번 요구한다고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1로 갔다 이렇게 갔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갑시다 하면 이때 착 나오거든요. 그러려면은 정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어떤 상태인지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또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긴장을 한순간도 놓을 수가 없고
제가 반응을 조금 1초라도 늦게 하거나 네. 이게 역할을 해요. 왜 이거는 이렇게 왜 이상한 뭐 연주자가 그렇게 반응을 하기 네. 때문에 정말 그런 거 하나 근데 그걸 제가 막 계산하면서 지금 대답해지 이게 아니라 저도 그냥 그게 본능적으로 둘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냥 네. 하면서 저도 모르게 네. 그러다 보면 네, 어쩔 때는 아주 뭐 기가 막힌 것들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연주자분들과 오랜 기간 많은 작업을 하셨는데 네. 특히 좀 기억에 남는 어떤 뭐 에피소드 아니면은 감독님 입장에서도 이건 정말 좀 내가 도전이었다 싶었던 작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또 백건 선생님 말씀인데 네, 이건 네. 제가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드리긴 한 건데 이건 정말 제가 앞으로도 경험 못할 것 같아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네. 백건 선생님이 슈만 녹음을 할 때였었어요. 슈만 녹음 중에 그 유령 변주곡이라는 곡이 네. 그 음반의 마지막 트랙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게 슈만의 마지막 곡이었고 곡이 좀 다른 곡이랑 많이 달라요. 네. 곡을 들어봤을 때 이 곡이 도대체 뭘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었고 네. 다른 연주자들 이런저런 음반을 들어봐도 도대체 이거는 뭘까 왜 이렇게 연주를 하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의문이 들었었어요. 네. 나중에 듣고 보니까 백 선생님도 슈만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가 네. 이 곡 때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 곡이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음 때가 돼서 사실 그 사전에도 좀 만나서 뭐 어떻게 무슨 곡을 하고 왜 이렇게 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어찌됐건 이제 통영에서 녹음을 했었고요. 네. 통영에서 녹음을 하면서 이런저런 곡들을 다 녹음을 잘 했고 이제 이 곡을 녹음을 했는데 뭔가 굉장히 정말 이제 다가오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뭔가를 알 것 같은 뭔가 이게 좀 남다르게 다른 곡이랑 다르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편집이 이제 완성이 되고 백건 선생님이 같이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후반 작업을 이제 같이 이제 하시는데 다른 곡들을 다 잘 하고 했고 이 곡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틀어봤어요. 같이 들었는데 그 곡이 끝나고 나서 제가 완전히 거기서 그냥 오열을 했어요. 그래요? 터졌어요 완전히. 제가 주체가 안 되게. 제가 저는 사실 음악을 같이 이제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작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음악에 감동을 받기는 하지만 이게 네. 감정이 막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저는 네. 객관적으로 항상 들어야 되니까. 네. 사실 들을 때도 뭐가 부족한 게 항상 들리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항상 이게 어쩔 수 없이 그게 드는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듣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완전히 제가 그걸 듣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정말 한참 동안 주체가 안 될 정도로 혼자서 그래서 막 선생님 옆에 계시고 하고 이제 겨우겨우 이게 추스리고 그 선생님을 이렇게 딱 봤는데 선생님도 눈이 완전히 시뻘개서 막 꾹꾹 참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이제 곡에 감동을 받으면 이렇게 뭐 그런데 이게 감동이라고 하기보다 네. 그 슈만이 그 당시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게 그 곡에서 이제 읽히는 거예요. 슈만이 뭐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뭐 네. 정신병력이 있고 뭐 자살 시도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얼만큼 여러 가지 그 감정적으로 힘들었는지 정말 열등감도 많이 있었었고 정말 괴로운 삶을 많이 살았었었고 그런 거를 자기가 정말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직전에 곡을 이제 쓴 거거든요. 종이에다 네. 자기의 네. 마음을 써놓은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걸 표현을 해주시고 달래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 곡은 이 슈만의 부인인 클라라 슈만도 도대체 이 곡은 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그냥 선뜻 평범한 연주를 들으면은 정말 들어보시면 이게 뭘까 왜 이렇게 곡을 써 하는데 그 백건 선생님의 연주를 들어보면은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연주를 하시고 녹음하실 때도 하시고 정말 한참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한 2-30초 후에 여기서 그냥 한숨 막 탄식 같은 게 이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까지가 저는 하나의 곡이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음반에 트랙에 넣었어요. 그래서 곡이 끝나고 정말 정적이 한 2-30초 흐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돼서 곡이 한숨이. 마무리됩니다. 네, 한숨이. 네.
근데 뭘까요? 그러게요. 왜 그 녹음 한번 현장에서 네. 그게 어떻게 끌어져 나왔을까요? 그거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네. 설명으로는 도대체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거는. 네. 근데 그 감정을 느끼신 날이 백건우 선생님하고 이미 오랜 기간 계속 작업을 십몇 년 됐죠. 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과정들이 다 쌓여 있었기 때문에 네. 또 두 분의 작업에서 어떤 그런 네. 순간들을 경험하셨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처음 만나는 이를테면 톰 마이스터가 내가 처음 작업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죠.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죠. 네. 연주자도 이제 감독님이 처음 만나는 연주자다. 네, 이러면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그쵸. 같은데. 맞아요. 그 신기한 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오케스트라하고 어떤 프로듀서가 처음 만나서 음반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역량이 안 되는 뭐 프로듀서가 있다 막 네, 예를 네. 치면은 5분도 안 걸려요. 그걸 알아채는데 연주자들이 연주자가 오케스트라 바로 연주자들이 알아요. 바로 알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때부터 할까요? 신뢰를 접고 네. 거의 그냥 따로 그냥 겉돌면서 그러면 음반도 당연히 잘 안 좋게 안 좋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다른 그 음반 들어보면 요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게 딱 들리세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거보다 그 녹음 과정이 얼마나 이제 매끄럽지 않느냐가 네. 이제 그때 그 과정에서 정말 하루 이틀 작업이 아닌데 네. 그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는 당연히 결과가 전체 음반의 결과가 조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연주자의 이를테면 악기의 종류, 네. 뭐 아니면 성악이냐 기악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도 있나요? 많이 차이가. 어떻게? 일단 성악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목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오랜 시간 동안 뭐 피아노나 바이올린처럼 오랜 시간 동안 녹음을 할 수는 없고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짠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 각 악기마다 다 봐야 할 점들이 너무 다 달라요. 특히 뭐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 현악기 같은 경우 습도, 온도 같은 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중요해서 그렇죠. 뭐 성악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조하면 노래를 못 부르겠지만 현악기 같은 경우는 너무 습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건조해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그 르노 카페송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를 프랑스에서 녹음을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건조했던 겨울쯤 됐던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습기 이런 걸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악기가 너무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악기도 워낙 정말 좋은 고가의 악기거든요. 한번 이제 뭐 크랙이 가면 큰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렇다고 가습기는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커피 포트, 그 전기 포트에 물을 끓여서 뚜껑을 열은 다음에 그 위에 악기를 바베큐 하듯이 이렇게 구워요. 그래서 습기를 약간 어느 정도 이제 궁극을 해주는 그래서 이게 악기가 그 과네르 데일제스 중에서 진짜 좋은 악기거든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가습기라도 하나. 그래서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저희는 녹음을 할 때 특히 만약에 한국에서 하면은 여름에는 굉장히 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뭐 에어컨을 틀어도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온습도계를 항상 악기 근처에 놓고 체크해 가면서 온도 조절하고 왜냐하면은 피아노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조율이 다 틀어져요. 그러면은 소리가 일단 음정이 틀린 걸 떠나 소리가 굉장히 안 이쁜 우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냐면 실제적으로 공연장에서 리허설을 하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요. 그다음에 공연을 들어가는데 리허설 할 때는 조명이 환하게 켜있죠. 사람들도 있고 온도가 올라가서 오케스트라만 협연한다면은 끝나고 조율을 해서 다 맞춰져요. 그럼 대기 시간에는 조명 다 끄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공연 때 다시 불을 확 켜면은 소리가 다 틀어져요. 그렇구나.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실황 녹음일 경우에 보통 실황 그때 한 번 하지만 그 전에 리허설 할 때도 이렇게 약간 보충 세션 아니면 끝나고 나서 또 하는 경우도 있다고 있고. 들었는데 그럼 그때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르지 않기 위해서 미리 점검을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당부를 부탁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뭐 상황이 그렇게 돼서 안 좋게 뭐 피아노 소리가 잡힐 경우는 네. 그거를 뒤에 좋게 들리기 위해서 뭔가를 또 저희는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가능해요. 뭐, 어렵지만 네, 약간은. 네. 그래서 근데 피아노 뭐 음반 녹음을 한다 네. 그럴 경우에는 피아노 테크니 조율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테크니션이 사실 조율 그 상시 대기를 그렇죠. 하고 항상 있어요. 있어야. 예.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바로 네.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훌륭한 이제 테크니션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네. 하는데 독일에 저희 같이 작업을 많이 하는 테크니션은 일단 자기가 피아노를 여러 개를 들고 있고요,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스타인웨이를 제일 많이 쓰죠. 네. D 사이즈를 네. 요즘 뭐 베전드로프도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피아니스트들은 스타인웨이 D를 많이 이제 찾게 되고 네. 근데 스타인웨이에서도 사실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술전당만 해도 피아노가 여러 대가 있는데 네. 거기서 소리가 다 다르고 녹음에는 좀 얼마나 더 예민하겠어요. 근데 그 테크니션은 일단 무슨 곡을 녹음할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뭐 오늘 네. 뭐 쇼핑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는 이 피아노가 좋겠다. 자기가 먼저 골라서 오고 아니면은 연주자가 먼저 가서 피아노를 셀렉션을 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녹음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악보까지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자기 헤드폰도 딱 들고 와서 같이 녹음을 해서 녹음을 하다가 뭐가 음악이 이제 피아노가 틀어지거나 하면 뭐 톤마이스터가 그거를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테크니션이 먼저 이거는 좀 자기가 먼저 손을 좀 보고 가고 싶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일에 프로페셔널한. 그렇구나. 워낙에 그 하나하나가 다 예민하게 다 그 이렇게 소리 맞아요. 하나하나가. 소리 하나하나가. 네. 예. 소리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큰 라인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겠지만 또 이게 예민한 작업이기 때문에. 네. 좀 전에 르노 카피숑 얘기도 하셨는데 그 한번 들어보면 좋을 들어봤으면 것 같아요. 좋겠어요. 네. 얼마 전에 하신 건가요? 작년에. 네. 르노 카피숑이 그러니까 영화 음악을 녹음한 네. 음반에 이제 톰 마이스터로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르노 커피송이 연주하는 그 The Windmills of Your Mind라는 제목의 영화 음악인데요.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라는 영화에 나왔던 음악이래요. 미셸 르그랑이 작곡한 네. 쉘브르의 우산의 영화 음악 작곡가로 유명한. 네. 요때 그러면 요때 그 너무 건조해서 예. 저 바이올린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요, 이때는 아니고 예, 이거는 네. 코로나가 끝나고 작년이었고 그 코로나 시작할 때. 네. 저 보면서 저 바이올린을 이렇게 커피포트 위에 이렇게 그 생각하면서 봤는데 요때는 아니었군요. 네. 그러면 오케스트라는 굉장히 많은 악기 연주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럼 뭐 이를테면 마이크를 뭐 몇 개나 설치하고 뭐 이런 게 또 다 다르잖아요. 사람 수에 따라도 다르고 예. 규모에 따라서. 평균 그냥 어림 잡아서 네. 뭐 한 30개에서 한 50개 네. 네. 들어가지 않을까요? 오케스트라 할 때요. 네, 네. 그럼 이를테면 피아노 독주다. 독주할 때도 한 16개를 쓰는데요. 왜냐하면 진짜요? 요즘 왜 그 임머시브 오디오, 네, 뭐 돌비 네. 애트모스, 몰입형. 몰입형 네, 오디오 뭐 네. 이런 거가 사실 이제 좀 대세가 돼서 이제 선택이 아니라 좀 이제 다 네. 저변은 이제 확대가 돼서 네. 그러려면 마이크의 개수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스피커의 개수가 많은 것처럼 그래서 피아노 하나를 하더라도 뭐 거의 뭐 16개, 16개. 뭐 10개 이상. 그럼 그 위치도 네. 까다로울 것 같아요. 위치 잡는 게. 위치가 네. 이 어쿠스틱 악기, 클래식 악기는 다 어쿠스틱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어디다 뭐 꼽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악기 자체에서 이제 음이 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음이라는 게 악기 여기서만 나는 게 아니라 이 공간하고 같이 울리는 거예요. 네. 공간을 같이 담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홀이 필요하고요. 네. 예, 우리나라에도 좋은 홀들이 많이 생기지만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아주 네. 예, 크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서 좋은 공간을 먼저 찾는 게 좋은 녹음의 첫 단추이고 네. 공간을 찾았으면은 그 공간에 연주자가 배치를 시키고 배치된 곳에 마이크를 적절한 위치에 선택을 해서 마이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마이크 위치가 뭐 10cm에 따라 소리가 달라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마이크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공간에 가면 소리가 보여요. 대략적으로 어디쯤이 제일 좋은 소리가 나올지. 네, 그래서 저희 요 조그만 스튜디오는 명당입니다. 여기가 명당. 마이크만 잘 쓰던 면 네. 그래서 그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어림 잡아서 다 셋업을 해놓긴 하지만 네. 또 해보면서. 사람이 완벽하지 네. 않은지라 네. 들어보고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려운 게 곡에 따라서 연주자에 따라서 네. 그 소리가 다 달라요. 같은 피아노라고 해도 그래서 네. 마이크의 종류를 바꿔야 되기도 하고 그래요? 위치를 네. 바꿔야 하기도 하고 뭐 네, 변수투성입니다 완전히. 제가 그 전에 어디 다른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 중에 정경화 선생님이 이제 바흐 무반주 네, 소나타 녹음하려고 여기저기 장소를 찾는데 맞아요. 어디 강원도에 있는 무슨 수녀원에 네. 어딜 갔더니 거기에 일부 극히 일부 어느 한 스팟에서 딱 거기서만 굉장히 좋은 소리가 녹음이 되더라고. 그 말씀 해주신 게 맞아요. 되게 예, 재밌었어요. 정말 그때는 그 바흐 무반주를 이제 하시려고 네. 그 곡이야말로 그런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정경환 선생님이 자신의 연주가 홀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 응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든 연주자가 그렇긴 하지만 네. 특히 바흐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뭐 괜찮은 장소, 뭐 홀이라던가 교회, 성당 이런 데를 네.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정말 갑자기 전화 와서 최감독 여기 좋은 데를 찾은 것 같은데 좀 와줘야겠어 막 이러면 그래서 그 다음 날 막 저도 막 다 제쳐놓고 막 가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어느 그 강원도의 한 수녀원을 정말 가봤어요. 네. 여기는 정말 와야 될 것 같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여기는 녹음할 곳이라고 생각이 안 될 만한 그런 장소예요. 네. 근데 어떤 한 장소에
서 어떤 특정한 활로 연주를 하셨을 때 네. 원하는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활 어떤 특정한 활. 활에서 그 활을 안 쓰면 또 그게 안 아니에요? 나오고요. 그래서 뭐 찾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어요. 네. 아 근데 거기서 녹음은 안 하셨나요? 음반사가 바뀌어서 다 찾았고 셋업이 다 됐는데 음반사가 바뀌었어요. 음반사가 안 바뀌었으면 거기서 했을 수도 있네요. 네, 네. 아 아무도 모르는 정말 이거는 최적의 스팟인데. 네, 요즘은 통영에서 많이 녹음을 하잖아요. 네, 네. 통영 국제음악당. 맞아요. 거기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음향이. 네, 아주 좋아요. 어. 통영은 뭐 녹음으로도 아주 좋고 네. 일단 연주자들도 연주, 굉장히 네. 좋아하고 네. 통영 국제음악제에 이제 공연하고 나오면서 관객들 보시면은 다 너무 좋았다 그러세요. 네. 이렇게 연주자 뭐 녹음이나 뭐 이런 관객이 다 모두 만족하는 홀 찾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네. 통영은 그래도 참 아주 보배 같은 우리나라의 그런 홀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좀 중요한 좋은 녹음 같은 것들은 네. 제가 유럽의 괜찮은 장소들에서 많이 녹음을 했었었는데 네. 통영이 생기고 나서는 많이 나가는 그 횟수가 그래도 줄었어요. 그래요? 많이 줄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는 레코딩 스튜디오로 만들어진 곳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공연장에서 네. 이제 레코딩을 해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가 나온다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클래식 악기들은 그 어쿠스틱 악기이기 때문에 공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스튜디오라는 개념은 네. 이렇게 여기 소리 많이 안 울리잖아요. 이렇게 네, 흡음재들이 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잔향이 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악기들은 그런 그 연주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쨌든 녹음을 담아도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네. 좋은 장소들을 이제 찾게 되는 거고 네. 스튜디오라고 해도 우리가 뭐 웬만한 홀 정도의 사이즈의 그런 네. 스튜디오에서는 녹음을 뭐 담을 수 있겠지만 네. 빡빡하고 다 그 잔향 같은 거를 기계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들은 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잔향도 기계적으로 넣기도 해요? 그럼요. 네. 그렇구나. 그거는 아주 굉장히 간단한 후반 작업에 들어가요. 그럼 이를테면 연주를 못했는데 잘한 걸로 들리게 만들 수도 있나요? 그게 다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 좋은 공간에서 하면은 네. 조금 더 잘하게 들리고 잘하는 사람들에도 공간이 정말 먹먹하거나 하면은 네. 연주가 별로 이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음악을 듣는 귀가 일단은 그게 기본이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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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전공하셨죠? 전공을 했을 네. 거예요. 네. 원래 무슨 악기 하셨죠? 저는 홀은. 네. 연주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렇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악기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네. 했으면 해서. 그래서 네. 오케스트라를 제일 좋아하고 지금도. 물론 그 오케스트라에 있는 모든 악기들과 뭐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전체적으로 이 악기들이 잘 어우러져서 하나가 돼서 만들어내는 소리가 더 좋더라고요. 저 어떤 기사 보니까 원래는 좀 지휘자를 네. 그래서 조금 꿈꾸셨다고도 있었죠. 들었는데 네. 한때 그랬었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배우는 이 분야가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배워야 하는 것들이. 그래서 사실 초기에는 이것과 지휘를 같이 공부를 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 지휘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일을 하다가 지휘자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저희 같이 일하는 어떤 친구, 독일 친구는 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지휘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지휘를 공부해서 지휘자가 정말 됐거든요. 그래요? 네. 하다가 몇 년 하다가 다시 이게 하고 싶다고 다시 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비슷한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해보니 이거 하나 하기도 너무 벅찬 거예요. 정말 네. 너무 할 게 많고 알아야 될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 뭐 지휘는 아예 뭐 시작도 못 했었었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사람이 하나를 정말 좀 제대로 하는 게 더 저에게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거 뭐 여러 가지를 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하나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음악을 또 준비된 게 있어서 지금 뭐죠? 왜 갑자기 끝나 하는 표정으로 제가 지금 의아하게 지금 듣고 싶은 음악이 있어서. 네. 아까 연광철 그 베이스 얼마 전에 풍월당에서 한국가곡 음반 내셨는데 거기도 참여를 하셔서 네. 그 중에 한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큰 기쁨과 조용한 갈망이 그대 있으네. 내 맘에 자라거니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잡게 그대의 사랑 문을 열 때 내가 있어 그 빛에 살게 해. 사는 것에 외롭고 고단함 그대 있으네. 사람의 뜻을 배우니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그 빛에 살게 해. 그럼 감독님은 원래는 예전에 제가 옛날에 받았던 명함에는 보면 독일 전화번호가 있어요. 네. 예.
지금도 있기는. 지금도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활동하시고 네. 근데 예전엔 독일에 더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번에는? 오래 네. 살았었으니까 아, 그랬는데 네. 이제는 거꾸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오늘 아까 받은 명함 보니까 진짜 아래 아직도 독일 그렇죠. 네, 그러네. 연락처까지. 네. 그러면 우리나라 연주자뿐만 아니라 아까 르노 카퓨송도 있었지만 네. 해외 연주자도 많이 네, 같이 네, 하셨겠네요. 네. 네. 그럼 해외 연주자 중에서는 누가 제일 제일 네. 기억에 남는 제일 기억이요? 네. 기억이라기보다 그 동생 고티에 카피송 하고도 네. 또 10년 또 이상 넘어갔는데 여기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네. 그것도 코로나 이제 막 퍼지기 직전에 좀 이제 위독하셔서 네. 뭐 다른 녹음들을 좀 이렇게 연기를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했는데 그래도 좀 상황이 괜찮아지신 것 같아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나갔다 와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좀 준비를 하고 나가긴 했어요. 근데 그 네. 녹음이 이제 그 뒤에 카페송이랑 같이 했던 녹음인데 네. 그래서 혹시 녹음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가야 될 상황이 있으면은 제 동료를 그래서 저와 같이 정말 그 분신과 같은 동료에게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정말 좀 준비를 해달라고 했고 잘 녹음이 하다가 마지막 날 녹음 이틀 남겨놓고 이제 소식을 제가 들어서 네. 갑자기 또 정말 아무 큰 저거 없다가 그래서 갑자기 달려오게 됐고 그래서 그 뒤에가 뭐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뭐 연주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그럼 좀 말이라도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마웠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끈끈하게 계속 잘 네. 항상 같이 일을 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고티에 카푸송하고도 10년 이렇게. 있어. 네. 근데 그렇게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톤 마이스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단 톤마이스터라는 게 굉장히 극소수의 사실 톤마이스터라는 직업이 뭐라고 항상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죠. 이게 대중적인 직업은 또 아니어서 그래서 워낙 사실 필요로 하는 그 음악 쪽에서도 굉장히 좀 극소수이고 그래서 사실 많지는 않죠. 한국 사람들도 이제 하나둘씩 생겨가고 있고 이미 뭐 독일 이쪽은 굉장히 이제 포화 상태이고 한데 한국은 좀 더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필요한 생각이. 국내에 있는 그러면은 지금 톤 마이스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세요? 뭐 한 5명이 안 되는 걸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럼 대부분 해외에서 이 교육 과정을 거치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에서는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아직 이게 체계적으로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 좋은 곳에서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미디어를 많이 접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변별력이 높아졌어요. 뭐가 좋고 나쁘고를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안 좋으면 안 좋은가 보다 이랬는데 이제는 안 좋으면은 거기에 이제 험한 댓글들이 막 달리면서 굉장히 이제 제작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좋은 현상이고 그만큼 좋은 것들을 원하게 됐고 그러려면 이제 수요는 있으니 공급을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려면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양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코로나 때 뭐 공연 무슨 중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막 급하게 하다 보니 진짜 영상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음향이 너무 안 좋은 게 많았어요. 저도 그때 그게 꼭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 장르도 이제 영상 중계를 많이 하는데 진짜 음향 때문에 보기 힘든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게 초창기엔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연주자들이 다 뭐 영상 만든다고 하니 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을 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보니까 자기의 연주가 너무 형편없게 들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를 연주자들이 많이 가리게 됐어요. 그렇죠. 잘 그래서 오케이를 안 해주고. 근데 좀
그 경험이 있는 곳이거나 이런 연주자나 단체 같은 데서는 일단 영상보다는 사운드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먼저 많이 했고. 예. 저희 그때 영상 그 영상화 공연 영상화 관련해서 그분은 이제 클래식 업계 쪽에 계신 분은 아닌데 그런 영상 제작을 굉장히 많이 하신 감독님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음향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영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연 영상화에서 진짜 중요한 게 음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훌륭하신 분. 근데 좀 그 계기를 통해서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도 좀 이제 생기고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아마 좀 이제 관심을 이 톤 마이스터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도 앞으로는 계속 더 많아졌을 많아질 것 같아요. 같은데 그렇겠죠. 네, 네. 약간 좀 이걸 좀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네. 좀 필요한 어떤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자질이 네, 필요하다든지. 자질이 필요할까요? 일단 음악을 전공을 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사실 굉장히 필수 요소이긴 해요. 음악을 모르고 알아야 있으면 되니까.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악가의 정말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끄집어내려면 모르면 얘기가 시작이 안 돼요. 일단은 알면서도 그거를 그냥 이렇게 직구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잘 상처받지 않게 얘기를 해야 네. 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그거 잘 알아야 되는 게 뭐 바이올린도 알아야 되고 피아노도 알아야 되고 성악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분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음악적인 지식 외에 정말 다양한 음악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고요. 일단 네. 그게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그런 기술 테크닉에 관련된 것도 네. 등한시를 또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도 음악이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기다릴 줄 아는 끈기 이 네. 작업이라는 게 연습하는 거 연주들이 연습하는 것도 정말 끈기가 필요하고 정말 수많은 반복이잖아요. 네. 이쪽도 그 후반 작업이거니와 녹음하면서부터 정말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이제 계속 이제 불어넣어줘야 하는 그런 일이어서 음악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몰입하게 되거든요. 감독님 말씀에 이게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제가. 그게 연주자 사람인지라 거장들 소위 말하는 정말 그 어떤 반열에 올랐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장들과의 작업을 할 때도 그들은 이제 워낙 많은 경험도 있고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 청중의 반응에 무딜 것 같고 그런 거에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어떤 분과 작업을 하다가 제가 지칠 때가 있어요. 정말 그 프로듀서가 지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수시간 동안 작업을 하다 보면 저도 에너지가 떨어지고 네.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이렇게 활기차지 못한 반응이 나왔나 봐요. 저도 모르게. 네. 그렇게 이게 유지가 된다고 했더니 제가 그렇게 반응한 거가 내가 내 연주가 지금 그렇게 안 좋은가라고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더 다운이 되시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그런 거장들은 자신의 연주에 어떻게 비판을 받아볼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잘. 네. 근데 그거는 저는 녹음을 하면서는 사실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 잘했어요. 그다음 이게 아니라 여기가 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직진을 하면은 상처를 받고 위축이 돼서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돌아서 우회를 해서 그렇다고 전달할 건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고 실제 사실 정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들이 있긴 해요. 심리학에 대해서. 아, 그래요? 근데 뭔가 사실 배웠다고 이게 다 되면 그렇죠. 좋은 건데 네. 그게 어쨌든 사람들과의 그런 대화의 방법이 좀 훌륭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네.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아까 뭔가 레코딩 하다가 뭐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를테면 어떤 연주자의 그 곡에 대한 해석까지도 건드릴 수가 필요하면은 그래요. 예. 네.
건드리는데 거장하고도 제가 자꾸 뭐 거장이라고 볼 때 하긴 하는데 네. 분들과도 다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예. 이렇게 은근슬쩍 그러면 잘 받아주나요? 그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받아주시는 하면? 분들도 계시고 아닌 것 같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보면 연주를 그렇게 하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레코딩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요렇게 하는 게 더 낫구나 이렇게 느끼실 때도 있고. 근데 항상 맞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시를 했는데 거기서는 약간 나는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쪽이다라고 하면 저도 그러면 그게 수긍이 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요. 절대 일방적으로는 절대 그렇죠. 아니고 하니까. 그럼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하고 할 때랑 그런 대가 그런 거장이랑 할 때랑 조금 그 과정이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뭐 젊은 연주자라고 못하는 연주자는 아니지만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죠. 어찌됐건 그냥 신인 연주자들 이제 커 나가는 연주자들이라고 이제 과정을 했을 경우에 녹음을 하게 되면 사실 대부분 많은 경우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다 말을 해줘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가 뭐가 이렇게 템포는 어땠으면 좋겠고 여기가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정말 어느 정도의 이제 위치에 계신 분들과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 별 얘기 안 하고 정말 한 수 툭 던져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선문답하듯 그러신가 봐요. 그 아까 감독님 말씀 중에 돌비 애트모스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기 직전에 그렇게 좀 들어봤거든요. 이 공간감이 갑자기 확 이렇게 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미 한 10년 전쯤부터 계속 그 3D 음향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앞서 나가서 이제 계속 이 시장에 대해서 보고 많이 이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요 분야는 조금 대중화에 사실상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좀 안착을 하고 있죠. 있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실제 거기에도 좀 동의를 하실까요? 그럼 요 다음 이제 이 다음에 좀 보고 계신 거? 근데 어떤 걸 좀 요즘에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요 다음에 대한 거. 오디오는 항상 뭐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사실 뭐 발전하긴 했는데 사실 이쪽 그 3D immersive 사운드에서도 계속 뭐가 생겨요.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이 뭐 스피커 10개를 구현하는 방법도 있고 20개를 구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정말 각각 가지각각의 방법으로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 3D 음원 이상의 그 이상의 어떤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인위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3D라는 게 사실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제일 자연스러운 상태로 만들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라는 게 여기 앞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오고 위에서 오고 다 공간을 울리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 임머시브 사운드가 가장 자연스럽게 구현을 하게 해주는 사운드고 그래서 이제 정말 제일 자연스러운 거고 그 다음 뭐 단계를 생각해 본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궁금한 거는 그렇게 3D 사운드로 녹음을 해도 듣는 사람이 그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장비가 없으면은 못 듣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가장 자연스럽게 들으려면 스피커가 그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수십 개 뭐 10개 이상의 스피커가 잘 셋업이 돼 있으면 정말 훌륭한 멋있는 사운드가 나오고 그런데 현실이 음악을 요즘은 그렇게 안 듣잖아요. 뭐 정말 과거 LP 시대에는 LP를 딱 얹어놓고 무슨 이렇게 제사 의식 하듯 의자에 딱 앉아서 이렇게 듣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거의 뭐 다니면서 듣고 차에서 듣거나 이어폰으로 듣거나 오디오 하이파이 스피커 이런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의 요즘 매출의 한 70% 정도가 차에서 나온대요. 그만큼 전장이라고 하죠. 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자동차 메이커뿐만이 아니라 모든 해외 메이커들도 이제 그쪽에 굉장히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쪽의 발전은 더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거 3D 음원을 어떻게 하면 그런 소비자들이 진정한 스피커가 아니라 조금 더 편안한 공간에 쉽게 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어폰으로도 사실 귀로 2개를 듣는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네. 귀 이 두 개에서 공간을 느끼게 해주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그거는 아직 많이 예, 앞으로도. 여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를테면 이건 3D 사운드로 녹음했어. 근데 우리 집에 특별히 무슨 그런 대단한 장비가 뭐 스피커가 없지만 그래도 3D 사운드로 녹음한 걸 들으면 그냥 일반 사운드로 녹음한 거보다는 좀 더 뭐 좀 입체감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가요? 그 재생기기가 네. 좀 많이 안 좋거나 그런 경우는 오히려 기존에 들었던 스테레오보다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스테레오와 동일한 퀄리티의 스피커 일단 네. 개수가 5배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스테레오는 2개가 필요하지만 네. 임머시브 같은 거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뭐 10개 이상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일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데 다행히 대부분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다행히 이어폰으로 네. 듣는 그 바이노럴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거가 지금 점점 이게 발달을 해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는 초기보다는 그래도 꽤 많이 발전을 이루어서 많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사운드 바라고 있잖아요. 네, TV 앞에 네. 놓는 거 그렇죠. 그것도 좀 괜찮게 나온 것들은 아주 훌륭하게 재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막 스피커 막 10개 여러 이렇게 있지 대를. 않더라도 네.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그 전에 서라운드라는 거 스피커 5개로 그쵸. 나왔던 네. 게 2000년대 초에 네. 나왔었는데 사실 그게 그 음향적으로는 훨씬 스테레오보다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네. 소비자에게 안착을 못했던 이유가 그 스피커 5개를 놓는 그 그죠. 행위를 집에서 할 수 있는 수- 사람이 네. 거의 없거든요. 네. 다 쫓겨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게 시장에서 많이 이제 도태가 됐고 네.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도 더 많은 채널의 개수, 스피커의 개수를 필요로 하는 3D 사운드인데 네. 이게 소비자에게 이제 들어온 이유가 그런 기술들 사운드바나 이어폰에서 재생을 할 수 있게 그런 기술이 발달이 돼서 네. 이제 소비자들에게 편하게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다른 인터뷰에서 그런 기술 표준이라는 말씀을 네, 하신 것 같은데 3D 사운드도 뭐 여러 방식이 있어서 크게 TV 쪽에 사용하는 TV에도 지금 3D 사운드가 이제 탑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TV 쪽에 탑재되는 MPEG H라는 코덱 시스템, 그건 네. 이제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이제 개발을 한 거고 네. 지금 뭐 SBS도 그걸 통해서 그래요? 3D가 나가요.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3D를 방송을 했을 거예요. 네. 그렇고 이제 영화 쪽이나 그런 음원 시장 같은 데서는 돌비, 애트모스라는 네. 브랜드를 사용해서 네. 그쪽 기술을 사용해서 아주 소비자에게는 그쪽이 더 어떻게 보면 많이 네. 퍼져 있죠. 그러니까 돌비가 그 회사 이름이기도 그렇죠. 한 네. 거잖아요. 돌비에서 과거에 뭐 돌비 무슨 그런 잡음을 지우는 기술들도 네. 있었었고 네. 거기서 서라운드 기술도 있었고 네. 하여튼 오디오 관련해서는 굉장히 앞서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요즘 클래식 음반도 그럼 3D 사운드로 많이 녹음하나요? 거의 대부분? 다. 네. 그렇구나. 네. 별로 의식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됐어요? 그게? 애플 뮤직이 그걸 런칭한 지가 한 2년 2년 정도 정도 됐을 그렇구나.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항상 어떤 새로운 포맷이 생길 때 이제 관건이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거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제조사에서는 콘텐츠가 없는데 우리가 이걸 왜 만들어? 네. 콘텐츠 제조에서는 이거를 만들어봤자 재생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없는데 이걸 내가 만들어서 뭐해? 이거 눈치 싸움 하다가 이걸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은 디바이스가 준비되면은 빵 터트리는 거고.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애플 클래시컬 한국에서 론칭한다고 그렇죠. 연락 왔더라고요. 네, 네. 혹시 거기도 뭐 관여하시는 게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원들이 또 이제 준비돼서 나가고 그렇구나. 있고. 네. 거기도 다 하고 계시는구나. 사실 이게 정식으로 이제 애플 뮤직에서 그 3D 그러니까요. 애트모스를 시작하기 네. 전에 네. 많은 뭐 레이블들이나 사람들에게 이거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네. 이제 말씀을 다 드려도 한 10번을 말하면 한 곳에서 이제 준비를 하거나 답이 와요. 네. 그만큼 첫 시작이 쉽지는 않은데 근데 그때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아주 이미 안착을 하신 거고 네. 이제 와서 우리도 그때 할 걸 해서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음반 업계에서 네. 공연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걸 이제 많이 준비를 돼 있고 마이크 시스템도 이제 그런 것들이 걸려 있고 이제 그런
그 스튜디오까지도 다 있고 네. 그래서 그러게요. 네. 그 예술 전당이 도이치 그라모폰하고 스테이지 플러스라는 걸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거기도 다 애트모스로 이제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그것도 하셨잖아요. 그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하고 네, 네, 조성진 씨 협연한 예, 거. 네, 네. 그거를 그때 이제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게 이제 공개가 됐죠.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예술의 전당은 임윤찬 리사이트 네. 했던 거를 그때 촬영을 했는데 맞아요. 그게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올 예정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기사 보니까 피켓팅에 실패해도 너무 슬퍼하지만 피켓팅을 못해도 아, 뭐 그런 온라인이. 기사. 온라인에서 볼 수 볼 수 있어. 있다. 그래서 그 베를린 디지털 콘서트홀이 네. 어떻게 보면 그거의 선구자잖아요. 그쵸. 그거 네.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어요. 이거를 영상을 우리가 찍어서 이렇게 보내면 사람들이 극장에 안 오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기후로 이제 뭐 다 밝혀졌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거기서 접하고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 더 늘어나고 근데 그거는 베를린 필이라서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역할을 좀. 하긴 하겠죠. 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평소에 너무 가서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영상이라도 보자 이런.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공연들도 네. 요즘 가고 싶은데 표를 못 구하는 공연들이 그러니까요.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피켓팅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성진 씨나 임윤찬 씨나 그런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의 공연은 그래서 이제 영상화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사실 팬들은 되게 반갑죠.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감독님도 더 바빠지시고. 열심히 하고.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네. 톤 마이스터님이라고 호칭을 해야 할까요? 감독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거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쭤봤었는데 제발 톤 마이스터님이라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앞으로 좀 어떤 이름으로 좀 이렇게 불리고 싶으신지 저요? 남고 뭐 싶으신지 이름은 아무 저는 뭐 상관없고 네 그냥 제 할 일을 하고 제가 항상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많은 분들과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대 이제 후반부터 작업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작업을 하게 되면 다 거의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과 작업을 하게 됐어요. 네. 점점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거의 점점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분들과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전부터 작업했던 그런 거장들과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젠가 이분들이 마지막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꼭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언제부터. 네. 그래서 그분들이 체력적인 것들은 확실히 젊었을 때와는 달라요. 네. 그래서 뭐 손가락이 돌아가는 거나 이런 거는 달라지는데 음악적인 깊이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젊은 연주자에서는 좀 찾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것들이 이제 담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정말 존경스럽고 그 분들의 마지막 이 음반이 마지막이라고 아마 하실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정말 그들은 끝까지 연주를 하실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그들과 정말 마지막을 지켜드리고 싶고 같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이걸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이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톤마이스터 저도, 후배들이 더 많이 많았으면 나왔으면 좋겠고.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부러운 게 뭐 에비로드 스튜디오라고 있잖아요. 런던에. 이제 뭐 거기는 이미 관광지가 돼서 거기는 그죠. 관광버스가 그 앞에 서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사진 찍고 이렇게 가요. 비틀즈가 건너던. 맞아요. 거기는 스튜디오가 이제 크기도 큰데 한층 위에 올라가면 이제 1층은 녹음하는 장소 큰 공간이 있고 2층은 이제 후반 작업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냥 그런 톤마이스터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전설적인 사람들 몇 명이 같이 일하는 집단이거든요. 방방마다 그 문패가 하나씩 다 걸려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어떤 역사적인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하더라도 이거가 유지가 되는 뭐 어떤 그런 큰 뭔가 하나가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후반 작업 얘기하시니까 후반 작업은 그럼 얼마나 걸리나요? 후반 작업이요. 네. 음반 하나에
뭐 녹음은 아까 평균 3에서 4일. 평균 50시간에서 한 100시간 사이. 네. 그것도 며칠 걸리는 걸리는 거죠. 거죠. 예.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뭐 24시간 계속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럼 그거는 약간 좀 기계적인 이런 좀 기계를 만지고 다루고 이런 것도 기계는 필요한. 도구이고 네. 그것도 결국은 포토샵 같은 거 뭐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 네. 하더라도 결국 그거를 하는 거는 그죠. 네. 미술적인 네. 그런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정말 저희가 쓰는 그런 툴 같은 거는 정말 아. 도구일 뿐이고 네. 어찌됐건 다 수작업 전부 다. 예. 네. 결국은 음악을 잘 아는 사람이 네. 해야 되는. 네. 커뮤니케이션도 잘해야 되고. 겸손하고. 네. 겸손하고. 네. 알겠습니다. 겸손. 네. 음악 왜냐하면 앞에서. 네. 저희 하는 일이 자신이 드러나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연주자들을 저희가 훨씬 춤을 출 수 있게 저희는 판을 깔아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예. 네. 그런 좀 요구되는 덕목이 뭐가 많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오늘 말씀드리면서 톤마이스터에 대해서 저도 네. 알게 됐고 네. 이해하게 됐고 내가 음악적인 능력만 있으면은 후학이 되고 싶다. 근데 생각이 저는 사실 별로 안 들었는데 거네요. 그래요. 이게 정말 힘들어서. 힘든 일이어서 네. 힘든 일이어서 웬만한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말려요. 잘. 근데 정말 학교 공부할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어와요. 네. 음악을 했던 사람들인데 몰랐던 분야인데 재밌어 보이고 네. 하니까 많이 네. 물어보는데 뭐뭐 공부해야 돼 하고 알려주면 10명 중에 9명 그다음에 연락을 안 해요. 뭐뭐 공부해야 돼요. 뭐 음악적인 거 전반적인 것부터 네. 모든 그 공학적인 거 전자 전기공학 네. 뭐 수학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휘를 못한 거예요. 네, 아마 오늘 이거 커튼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톤마이스터에 대해서 너무 오늘 많이 그러니까요. 알고 네. 이해하시고 특히 이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니까 아마 감독님이 성함 이렇게 들어간 거 보면서 감독님이 작업하신 거네라고 이제 그렇죠. 음반 보면서 알 수 네. 있게 될 것 같아서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에 있는 이런 저런 얘기들을 이렇게 네. 주저리 네. 다 풀어놓고 간 것 같아서 네. 아주 후련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재밌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커튼콜 203회 오늘 최진 감독님과 진행했던 녹음 이걸로 마치고요. 네. 또 뵐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음반 열심히 예. 찾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